아버지 몰래 음식에 이것을 탔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실화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를 돈 때문에 서서히 병들게 만들려 했던 자식들의 소름 끼치는 계획, 심지어 가짜 진단서까지 위조하며 완전 범죄를 꾸몄지만 세상에 완전한 악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이런 믿기 어려운 실화들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의 치밀한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지혜가 이들의 음모를 꿰뚫어 봤을까요? 지금부터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저는 정만수, 올해 72살입니다. 26살 젊은 나이에 시청 민원과에 들어가 46년간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고, 퇴근 후엔 손자 학원 픽업을 도우며 소박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죠.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매월 나오는 공무원 연금 180만 원과 평생 알뜰하게 모은 예금 2억 원, 그리고 성북동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로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근처 북한산 둘레길을 1시간씩 걷고,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여유로운 노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위안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40살 먹은 외아들 민호와 36살 먹은 며느리 수진, 그리고 13살 손자 준혁이가 바로 아래층에 살며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손자는 잠들기 전까지 제 옆에서 남자아이답지 않게 쫑알쫑알거리며 놀다가 가곤 했습니다. 아버님이 옆에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준혁이도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요. 며느리가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손자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제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해요. 수진이 어느 날부터 특별한 차를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건강을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그 차는 약간 쓴맛이 났지만 몸에 좋다고 하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손자 준혁이 손에도 알약을 들여보내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몸에 좋다고 사온 영양제래요. 그렇게 며느리의 극진한 챙김을 받는데도 오히려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어느 땐 가슴이 답답해져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식욕도 예전만 못했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어요. 아버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70이 넘으면 몸 여기저기가 아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더 자주 나고 가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야위셨어요. 할아버지, 제발 병원에 가세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저 어떡해요. 손자 준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매달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수진이 더욱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줬어요. 매일 아침 그 쓴 차를 끓여주고 아버님 몸에 좋다며 여러 가지 영양제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혹시 흡연하신 적 있으시죠? 수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젊을 때 조금 피웠지. 하지만 20년 전에 끊었어. 그래도 폐에 무리가 갔을 수도 있어요. 요즘 폐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데. 수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종합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사 날짜를 잡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최근 몸 상태를 생각하면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함께 가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족이 함께 이겨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들이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걸 꿈에도 몰랐죠. 드디어 병원에 갈 날이 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함께 따라와 줬어요. 종합검진을 받는 동안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CT, 조직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 보였지만 그저 꼼꼼히 확인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가족분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어요. 수진이 끓여주는 차를 마셔도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수진이 위로해줬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결과 발표일, 가족 모두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로 가지 않고 병원 내 조그마한 휴게실로 안내를 받아 그곳에서 인턴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와 우리 가족들은 만났습니다. 정만수 어르신,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폐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사기로 판정됩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양이 상당히 크고 다른 부위로도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옆에서 며느리 수진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생존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 준혁이 할아버지 하며 제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상태였죠.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님.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산 정리 같은 것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제가 죽기 전에 상속 문제를 정리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제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프신 상황에서 복잡한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미리 처리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들이 제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려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가족이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생각해주는구나 하면서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그날 밤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이었죠. 대신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내고 그들이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거짓말이라는 걸 말이죠.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의사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완화 치료 위주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더욱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줬습니다. 특히 수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특별한 차를 끓여줬고 몸에 좋다며 여러 가지 영양제도 챙겨줬어요. 아버님, 이 약은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온 거예요. 수진이 검은색 알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조금 쓰시겠지만 꼭 드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화장실에만 들락거리느라 그 차와 약을 못 먹었는데 다음 날 오히려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어요. 기침도 덜했고 가슴 답답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했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수진이 준 차와 약을 먹는 날에는 증상이 심해지고 못 먹는 날에는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어요. 저는 오후에 경로당에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더군요. 응,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벌써 한 달째인데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것 같고, 응,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니, 들킬 염려는 1도 없어. 걱정하지 마. 워낙 소량이라 검사해도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이미 진단도 받았잖아. 그래, 6개월이면 충분할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계획? 뭐가 들킬 염려가 없다는 거죠? 수진이 통화를 끝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가서 몰래 지켜봤어요. 수진이 냉장고 맨 위쪽 구석진 곳에서 작은 병을 꺼내더군요. 그리고 그 병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가 마실 차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제 차에 뭔가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돌아오셨어요? 수진이 저를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경로당은 안 가셨나요? 아, 갑자기 배가 아파서 돌아왔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차라도 한 잔 드시세요. 방금 끓인 거예요. 수진이 그 차를 내밀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지금은 배가 아프니 나중에 마실게. 저는 차를 거절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정말일까? 수진이 내게 마시라고 주었던 차에 뭔가를 넣었던 게 맞나? 그리고 그 전화 통화는 무슨 의미였을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또 차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이 차 꼭 드세요. 한의사가 아버님 상태에 딱 맞춰서 만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화장실에 가서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몸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침이 거의 나지 않았고 가슴 답답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틀, 사흘 계속 그 차를 안 마시자 몸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정말로.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며칠 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약국에서 나오는 걸 우연히 봤어요. 호기심에 약사에게 물어봤죠. 방금 나간 여자분이 뭘 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며느리인데. 아, 쥐약 사가셨네요. 집에 쥐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쥐약. 우리 집에는 쥐가 없는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제 차에 넣던 것, 그 전화통화, 그리고 제가 그 차를 안 마신 날 몸이 좋아지던 것까지. 설마 나를 독살하려는 건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정말로 제가 암에 걸렸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산책을 나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공원이 아니라 시내의 다른 종합병원이었어요. 제가 정말 암에 걸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응급실이 아닌 경우에는 예약을 하셔야 된다고 접수 창구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확인하고 싶어요. 결국 당일 진료로 흉부 CT와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 기다린 후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 폐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시네요.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이고요. 종양표 지자 수치도 정상 범위입니다. 그럼 저는 암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폐암은 전혀 아니십니다. 나이에 비해 폐 상태가 오히려 매우 깨끗하세요.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로 보면 폐암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한 달 전 진단은 뭐였던 거죠? 혹시 다른 병원 진료 기록을 가져오시면 비교해서 봐드릴 수 있어요.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진료 기록을 가져왔어요. 의사가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CT 사진, 뭔가 조작된 것 같은데요. 의사가 컴퓨터로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양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후에 합성한 것 같아요. 해상도도 다르고. 합성이라고요? 네. 누군가 정상적인 CT 이미지에 종양 이미지를 더 씌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기술이 좋아서 이런 조작이 가능해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제 진단서가 가짜였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의사 서명도 이상해요. 필체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복사하거나 스캔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정말 건강한 건가요? 네,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다만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에 드신 약이나 차 같은 것 중에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증상들을 보면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독성 물질이요? 기침, 가래, 체중 감소, 식은땀. 이런 증상들은 특정 독성 물질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쥐약 같은 항응고제 계열의 독을 소량씩 먹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쥐약, 며느리가 약국에서 산 바로 그거. 혹시 가족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이 제 차에 뭔가를 넣던 모습, 쥐약을 사던 것,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전화통화. 설마 정말로 나를 서서히 독살하려고 했던 건가? 그리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 평소에 숨겨두던 그 작은 병을 찾았어요. 냉장고 위쪽 구석진 곳에 있던 바로 그 병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니 달콤하면서도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수지는 쥐약을 우려낸 물을 제 차에 조금씩 넣어서 암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저를 속였던 거죠. 목적은 하나뿐이었어요.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구나.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가족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제가 할 일이 있었어요. 이들의 계획을 멈추고 자식이어도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가짜 진단서, 독이 들어있는 병,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정상 진단서까지.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사흘 동안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속였듯이 이제는 제가 그들을 속일 차례였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끓여준 차 덕분에 오늘은 기분이 좀 나은 것 같아. 저는 일부러 그 독이 든 차를 받아들고 맛있게 마시는 척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입에만 댔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지만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더 진한 걸로 끓여드릴게요. 더 진한 걸로. 속으로는 소름이 끼쳤지만 겉으로는 웃어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기침을 더 심하게 하고 밥도 절반만 먹고 남겼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토하는 소리도 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손자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그냥 조금 더 아픈 것 같아. 저는 약해 보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틀 후, 결정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에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척했어요. 아버지, 민호가 달려왔고 수진도 당황한 척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상태가 많이 악화되신 것 같네요. 아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미리 그 의사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둔 상태였어요. 의사도 이런 일이 범죄라며 기꺼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럼 얼마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번쩍하는 빛을 봤어요. 슬픔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은 척 연기를 펼칠 준비를 했어요. 침대에 누워 숨을 깊게 쉬다가 점점 약하게 만들었죠. 아버지, 민호가 저를 흔들었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119 불러. 수진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보다 흥분이 더 느껴졌습니다. 응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도 미리 부탁해둔 연기였죠. 유가족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쉿, 아직 사람들이 있어. 민호가 경고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이틀 후 장례식장에서 제가 관 속에서 일어났을 때 가족들의 표정이란 정말 볼만했어요. 깜짝, 으악. 수진이와 민호는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 준혁은 할아버지 유령이야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들 그래? 할아버지 살아난 게 그렇게 무서워. 저는 관에서 나와 말했어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박수를 쳤지만 가족들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떻게? 수진이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 얘기.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들었어요. 이 쥐약 말이냐? 순간 수진의 얼굴은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가짜 진단서도 꺼내 들었죠. 참 정교하게 만들었더구나. 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금세 알 수 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아봤다. 나는 완전히 건강해.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경찰에도 벌써 다 신고했어. 살인미수와 문서위조 혐의로 곧 체포될 거야. 그 순간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한 달 넘게 매일 독을 먹여가며 서서히 죽이려고 한 게 잠시 정신이 나간 거야? 민호도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들이닥쳤거든요. 정만수 씨 신고로 왔습니다. 김수진 씨,
정민호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진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어차피 늙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죽기를 그렇게 바랐다는 걸.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 거야. 그렇게 제 반격은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저는 임시로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은 경찰 수사로 폐쇄되었고 몸과 마음의 정리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자 준혁이었어요. 할아버지. 아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준혁이는 현재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구속되어 혼자 남게 되었거든요. 준혁아,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도 저의 죽음을 바랐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준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진짜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빨리 편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편해지다니? 엄마가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시니까 빨리 천국에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목이 메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던 거구나. 어른들의 악한 계획에 이용당한 것뿐이었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건 내가 아니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어른들이 너를 속인 거야. 그날 준혁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부모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꾸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빠랑 자꾸 속닥속닥 이야기했는데 제가 들으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또 어떤 얘기들을 했니? 엄마가 할아버지 약을 꼭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빨리 병원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근데 할아버지는 아픈 게 아니었던 거죠.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수진과 민호는 순진한 아이까지 이용해서 저를 속였던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진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대화 내용들이 발견된 거예요. 검사가 저에게 보여준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벌써 한 달째 독을 먹이고 있는데 아직 안 죽네. 조금 더 양을 늘려봐. 그리고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 받는 것도 성공했어. 돈은 우리 반반 나눠 갖기로 했잖아. 2억에 아파트 4억해서 총 6억이야. 언니, 고마워. 언니 도움 없었으면 이런 계획 못 세웠을 거야. 상대방은 수진의 친언니였어요. 즉, 이 모든 계획을 함께 짠 공범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네, 수진의 언니 김수미 씨도 공범입니다. 가짜 진단서 제작을 도왔고 독을 구해다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수진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왜 가짜 진단서가 그렇게 정교했는지. 며칠 후 수진의 언니도 체포됐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민호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하자 수진이 언니와 함께 저를 제거할 계획을 짰던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 재판장에서 판사님도 혀를 찼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재판장에서 아들은 끝까지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암에 걸린 줄 알았어요. 아내가 저를 속인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어요. 민호의 휴대폰에서도 빨리 처리하자는 메시지들이 발견됐거든요. 결국 수진은 살인 미수와 문서 위조로 7년, 수진의 언니는 5년, 민호는 3년형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이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아버님, 어차피 몇 년 안에 죽을 거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연민도 사라졌어요. 끝까지 뻔뻔한 모습에 경악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준혁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준혁아,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드디어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모두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준혁이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바다가 정말 넓어요. 준혁이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보며 신나했어요. 그래, 우리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자.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준혁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할아버지가 있잖아 라고 위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준혁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방과 후에는 저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줄. 어느 날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너를 이용한 거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아침마다 저는 바닷가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만수 형님, 손자랑 참 보기 좋아요. 김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런 할아버지 보기 힘든데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영웅이에요.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준혁이와 함께 숙제를 도와줬어요.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릴게요. 준혁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고마워, 준혁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돈이나 재산보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1년 후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준혁이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이미 용서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준혁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언제 나와요? 준혁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진짜 가족의 의미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부산에서 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6학년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둘째,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처럼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세요. 셋째,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지금 준혁이와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준혁이와 함께 웃으며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삶과 존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니까요.